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월요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내리기 시작한 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오전 9시를 전후에 다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시내버스와 지하철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8명으로 집계돼 오늘 발표될 확진자는 4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는 일주일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에선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카페와 헬스장 등 일부 업종의 영업이 제한적으로 풀립니다. 영업 금지가 풀리지 않은 업종 가운데 광주 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은 오늘부터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반발하는 등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국정운영 구상 등을 밝힙니다.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늘 선고돼 1년 4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대법원에서 혐의의 유무죄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이 난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재수감 여부 등 양형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설 대처를 위한 비상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서울시는 제설 비상근무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서울시는 제설과 결빙 작업에 대비하기 위해 눈이 내리기 전부터 골목길과 급경사지 등 취약지역 도로에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고 공무원과 직원 등 8,000명을 투입했습니다. 또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편을 늘리고 지하철과 시내버스 전 노선 모두 집중 배차 시간을 연장해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60명 적은 5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원 요양원과 성남 과외교습실 등 수도권 곳곳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0명으로 지역 발생이 500명, 해외 유입이 20명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516명으로 738명인 전주와 비교하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차 유행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만 하루 평균 516명은 2단계 기준을 상회하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2명, 경기 173명, 인천 35명으로 지역 발생의 70%가 수도권 확진자입니다. 경기 수원과 성남에선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나온 경기 수원시 요양원에선 2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성남시 과외교습실에선 지난 13일 첫 확진 이후 9명이 추가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사우나에선 관련 확진자 7명이 추가됐고 용산 미군기지에선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한미군은 용산과 평택기지에 내일까지 자택대기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운영 중인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선 12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확진자의 35%가 넘는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임시선별검사소 130개소를 다음 달 14일까지 4주 더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474명보다는 86명이 적은 숫자로 오늘 발표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400명대 확진자 수가 나온다면 지난 11일 451명 이후 일주일 만에 400명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헬스장이 다시 문을 열고 카페 내 취식도 가능해집니다. 휴일 동안 손님들을 맞기 위한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여전히 영업이 제한된 업종을 중심으로는 집단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널브러져 있던 운동기구들을 다시 정리하고 구석구석 소독 작업도 빼놓지 않습니다. 6주 동안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헬스장.
직원들은 다시 회원들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헬스장은 다시 문을 열게 됐지만 영업시간은 밤 9시로 제한됐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샤워 시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에어로빅을 비롯한 격렬한 프로그램은 금지되고 헬스장 안에는 8제곱미터당 1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9시로 인해서 회원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10시나 11시까지 이렇게 좀 연장을 해 주시게 된다면은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 카페들도 손님 맞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규모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업체는 매장 내 테이블 중 절반만 운영해야 하고 2명 이상이 방문할 경우 1시간 이내만 카페에 머물도록 권고됩니다. 거리 두기에 대해서 조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여러 명이 앉아 계실 경우에는 따로 안내드릴 계획입니다. 반면 이번에도 영업 금지가 풀리지 않은 업종의 업주들은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광주 지역 유흥업소 업주들 상당수는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당장 오늘부터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한테 맞는 그런 기준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켜나가면서 영업을 해야죠. 생계인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호소하면서 필요하다면 방역 조치의 추가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대구와 경주시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정부 아닌 오후 9시보다 2시간 늘렸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어제 대구와 경주시는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형평성 논란이 일자 결국 정부 지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지자체 실무회의를 열어 대구와 경주시에 주의를 주고 지자체와 공동 대응에 대한 노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스가 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는 7월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 의지를 밝혔는데요. 며칠 전부터 일본 정부 공식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더니 정부 고위 인사의 입에서 처음으로 취소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스가 총리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의 전화 통화에서 도쿄올림픽을 기필코 완수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와 게이츠의 통화 현장에 배석했던 니나미 다케시 산토리홀딩스 사장이 총리가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지만 가토 장관은 대회 성공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했지 기필코 완수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가토 장관이 도쿄올림픽 기필코 완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한 다음 날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인사가 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긴급 사태가 재발령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확진자 폭증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번화가가 여전히 북적거리는 가운데 일요일인 어제도 오후 8시까지 신규 확진자가 5,759명 나왔습니다. 고노 장관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가토 관방장관이 관계자들이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 뉴욕타임스 등은 도쿄올림픽 개최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이 취소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노르웨이에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이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들은 75세 이상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고령자들인데요. 화이자 백신을 들여올 예정인 우리 방역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노르웨이는 지난해 말 화이자 백신을 시작으로 모두 3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중 화이자 백신을 맞은 29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르웨이 의약품청은 사망자들의 연령이 기존에 확인한 것보다 낮은 75세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의 부작용은 열과 메스꺼움이었고 이 부작용이 노안이 있는 일부 환자의 죽음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화이자는 노르웨이 당국의 조사에 협력 중이며
현재로서는 사망자 발생 수가 경고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와 1,000만 명분 백신을 계약한 우리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방대본의 브리핑 날이 백신과 예방접종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날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좀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들을 답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백신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비롯해 백신 안정성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MB 뉴스 최영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책협의회에서 백신 접종 계획이 논의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는 다음 달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각 지자체 추진단은 질병관리청 지침을 토대로 임시 예방접종 계획을 만들고 인력과 장소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4년 만에 마무리되는 건데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법원이 오늘 오후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을 엽니다. 핵심은 뇌물 액수입니다. 삼성이 최서원 씨 측에 건넨 승마 지원 72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을 1심은 뇌물로, 2심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말의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피고인 최서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이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 제도를 운영하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재계는 잇따라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재계를 대표하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에 이어 중소기업 쪽에서도 탄원서를 냈습니다. 삼성이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삼성은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이 부회장이 재구속되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내륙 곳곳에서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눈이 그친 뒤 내일은 반짝 추위까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야외 나가 있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서울은 아직 눈이 내리고 있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는 지금 눈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지만 8시를 전후해서는 다시 강한 눈구름대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에서는 밤사이 7cm의 눈이 쌓여 있는데요. 오늘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는 만큼 오늘 출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지금 일부 영남을 제외하고는 전국 많은 지역에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서울에서도 오전 중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오후까지 많은 눈이 쏟아질 텐데요. 예상되는 적설량 영서 중남부에서는 많게는 10cm 이상, 그 밖에 내륙으로는 3에서 8cm, 동해안에서는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오후까지 경남 동부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눈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호남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해안과 산지, 제주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까지 발효 중인 만큼 불씨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 영하 3.7도, 청주 영하 3.6도, 광주 영하 1.6도로 큰 추위 없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도, 대전 5도, 전주 원해구 6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출근길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해보고 핵심 변수가 무엇인지 사회부 법조팀 이혁근 기자와 진단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먼저 이 그동안의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면 일단 오늘 법원의 판단이 네 번째 판단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 2심, 3심을 거쳐 오늘 파기환송심 네 번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예.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에 뇌물 89억 원을 건넸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최 씨 측의 말 구입비 등을 제외한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 부회장은 석방됐습니다. 3심에선 2심에서 무죄로 봤던 말 구입비 등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뇌물액을 86억 원으로 보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부회장이 법정 구속이 될 것인지 이 여부가 가장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법리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어떤 뇌물액을 86억 원, 굉장히 많은 액수죠. 예. 86억 원으로 뇌물 건넸다고 이미 봤기 때문에 유무죄가 뒤집히기는 어렵습니다. 예. 결국 남은 건 형량 결정인데요.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돈을 횡령해서 뇌물을 건넸기 때문에 뇌물액이 곧 횡령액이죠. 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엔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예. 3년이 넘는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경법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장량 감경을 거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판사는 재량에 따라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감형 사유로 사실 가장 많이 예상되는 게 이 준법감시위원회인 것 같은데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형량에 영향을 줄까요? 네, 준감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감시 제도를 마련하라 이렇게 주문을 해서 탄생한 위원회입니다. 예.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감위 실효성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내며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예. 당시 특검은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소송을 지휘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같은 재판부가 그대로 재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준감위를 근거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어 실제 양형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뇌물의 성격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법원이 판단한 86억 원의 뇌물 액수는 정확하게 말하면 적극적 뇌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예. 이 부회장이 정권 도움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취지인데요.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액수 중 일부를 정권 압박에 못 이겨 건넨 수동적 뇌물로 판단하면 양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런 판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예. 2019년 대법원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을 했지만 수동적 뇌물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 점도 양형의 변수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이 특검이 이 부회장을 기소했던 게 2017년 2월입니다. 지금 한 4년 정도가 흐른 건데 오늘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까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 특검과 삼성 측 모두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다시 상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재상고라고 많이 부르죠. 예. 같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상고심, 그러니까 5번째 법원의 판단까지 받은 뒤에야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제가 아까 1심, 2심, 3심 그리고 파기환송심까지 진행이 돼서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재상고가 되면 5번째 법원의 판단, 재상고심까지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느냐 여부에 따라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국회가 인사청문회 전국에 돌입합니다. 여야가 중립성과 자질, 도덕성 논란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국회는 내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선 정치적 중립성과 자질, 도덕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라 중립성이 부족하고 수사 경험이 부족해 부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법무부 인권국장에 공모했던 인물입니다. 후보자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상당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적임자라며 근거 없는 비판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면 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장 전입과 미공개 주식거래 의혹 검증을 위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특별한 정치적 성향은 없이 중도며 제기된 의혹도 사실과 달라 청문회에서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국민의 검증, 인사청문회 준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모레엔 한정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오는 25일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져 여야 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어머니가 구속됐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사망 소식을 접한 뒤 죄책감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 홀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백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백 씨에게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살해한 뒤 일주일간 딸의 시신을 방치하던 백 씨는 지난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백 씨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은 출생 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고 지난해 학교에 입학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백 씨는 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집을 나간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딸의 친아버지 A 씨는 지난 15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딸이 숨진 뒤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죄책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에 가족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합격했다는 지지가 있지만 의전원 입학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견이 맞섭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SNS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고마워요라 적힌 조 전 장관의 사진과 함께 딸 조민 씨의 합격을 축하한다는 내용입니다. 한 지지자가 올린 이 사진으로 조민 씨의 의사 국가시험 합격 소식이 알려지자 지지층은 정정당당한 합격이라고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현택 대하소아청소년과 의사의 회장은 무자격자에 의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찍고 싶을 정도라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기생충 박사로 알려진 서민 단국대 교수는 조 씨가 환자를 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의사 이름을 잘 확인하자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건 조 씨의 의전원 입학 경력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조 씨의 표창장 수상 경력이 의전원 합격에 큰 영향을 줬다고 판단한 만큼 시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부산대 의전원은 정 교수 판결이 확정된 뒤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도심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결국 썰렁한 공간으로 전락한 곳들이 많이 있죠. 지역 예술가들의 작은 손길로 이런 곳들을 예술 명소로 만드는 아름다운 변신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적이 드문 한강 노들섬입니다. 어둠이 내리자 은은하게 주변을 밝히는 보름달이 뜹니다. 지름 12m 크기의 공공미술작품 달빛 노들로 방치되거나 버려진 공간을 바꾸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마포구의 한 지하도입니다.
1997년 지하철 공사로 조성됐지만 이용하는 시민이 많지 않아 사실상 버려진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녹음실과 작업실이 있어 인디 아티스트들이 마음껏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음악인들의 자유로운 교류와 만남도 이뤄지는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이 공간에 대한 쓰임이 없어졌고 지역의 유휴 공간들을 재미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인디 음악인들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하고 싶다 이런 계획을. 문 닫은 장례식장을 예술가의 거주 지역으로 바꾼 프랑스와 쓸모 없어진 감옥을 예술적인 호텔로 바꾼 핀란드 등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버려진 공간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86개 세퇴 지역 812만 제곱미터를 재생할 예정입니다. 보름달이 뜨고 지하에서는 신나는 노래가 들리고 버려졌던 공간에 시민들이 몰리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와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늘 오전 월성 원자력본부를 방문해 방사능 누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어젯밤 폭설이 예보돼 출근길 걱정에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반대로 모처럼 내린 폭설로 고향의 냄새를 느꼈다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스르르. 온통 흙범벅이 된 이 친구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원래 눈처럼 하얀 북극곰입니다. 얼마나 미끄럼을 즐겼는지 흙곰이라 해도 믿을 것 같은데요. 벌러덩 누운 채 눈밭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요 개구쟁이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요크셔 야생국원은 4만 제곱미터의 북극곰 전용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실제 서식지와 유사한 데다 흔치 않은 폭설까지 더해지면서 북극곰들이 모처럼 고향에 간 기분을 제대로 느꼈을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중국 최북단 하얼빈에는 우리를 위한 겨울왕국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중국 하얼빈 빙설제는 일본 삿포로 눈축제, 캐나다 퀘벡 윈터 카니발과 더불어 세계 3대 겨울 축제로 꼽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 개막했지만 얼음 조각가들은 예년과 같이 준비에 열을 올렸는데요. 눈과 얼음으로 빚은 거대하고 정교한 예술 작품들이 올해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해가 지고 조명까지 켜지면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얼음 덕에 더욱 환상적인데요.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현실판 겨울왕국 직접 방문해보고 싶네요. 이렇게 세계적인 축제마저 코로나19로 한산한데 때 아닌 거리 축제가 열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온 미국 뉴욕인데요. 우린 이러지 말아야겠습니다. 프로 미식축구 버팔로 빌스의 팬들이 함성을 지르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홈구장에서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꺾고 1993 시즌 이후 27년 만에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인데요. 감격스러운 결과에 기뻐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문제는 연고지가 뉴욕주 버팔로란 점입니다. 뉴욕주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올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곳 중 하나죠. 마스크도 안 쓰고 거리 두기도 지키지 않으면서 저렇게 좋아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눈구름이 늦어지면서 지금 눈이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에서는 밤사이 최고 8cm가량의 눈이 쌓인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간의 적설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출근길 눈발 정도만 날리겠고요. 낮에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차츰 대설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오후까지는 많은 눈이 쏟아질 텐데요. 예상되는 적설량은 영서 중남부에서는 많게는 10cm 이상, 그 밖에 내륙으로는 3에서 8cm, 동해안으로는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지금 눈은 충청 남부, 호남, 경상 서부, 강원 산지로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경남 동부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눈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해안가와 산지 그리고 제주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은 영하 4도, 대전 영하 3.3도, 부산 영하 2도로 큰 추위 없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도, 대전 5도, 전주와 대구 6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평년 수준도 웃돌겠습니다. 눈이 그치고 나면 밤사이에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치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눈은 오늘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밤사이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도로가 빙판길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낙상사고, 미끄럼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